50년 만에 제 시아주버니가 옆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부터 제 평화는 무너졌습니다. 젊을 땐 대기업 다니던 분이 은퇴하고 귀향했죠. 그런데 밥 한 끼도 혼자 못해요. 결국 제가 삼시세끼 밥 차리고 빨래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한 말이, 내 집에서 담배도 못 피냐? 그 말에 제 인내가 조금씩 부서졌습니다. 심지어 동네에 헛소문까지 퍼뜨렸어요. 저와 우리 아이들까지 욕을 하더군요. 남편은 형 눈치만 보고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누가 나를 대신해주진 않겠구나. 저도 이제 참기만 해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과연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평생 참으며 살아왔지만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풀영상에서 그 후 이야기를 확인하세요. 저는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68살 정희숙입니다. 올해로 이 마을에 내려온 지 40년이 넘었네요. 지금 제 일상은 참 단순합니다. 해 뜨면 밭에 나가고 해 지면 마당에 쌓인 농기구를 정리하고 저녁에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남편 밥상을 차립니다.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죠. 이 마을에 처음 시집 왔을 때가 25이었어요.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결혼을 하면서 낯선 시골로 내려왔죠. 그때만 해도 시댁은 대가족이었어요. 시할머니,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의 형제들까지. 작은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기와집에 다 함께 살았습니다. 그 시절엔 모든 여자의 몫이 많았어요. 밥은 세 끼 차려야 했고 빨래는 대야에 손으로 비벼 빨았죠. 명절이면 마당에 솥단지를 걸어두고 하루 종일 음식을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젊었으니까 이게 시집살이지 뭐하며 참고 넘겼습니다. 그때 남편의 형, 그러니까 시아주버니는 서울의 명문대에 다니고 있었어요. 온 집안이 그 형님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죠. 저도 시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래, 형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땐 그게 진심이었어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그 형을 어려워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형의 그늘 아래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형이 한마디 하면 무조건 맞다고 생각했고 어른이 되어도 그 습관이 바뀌질 않았어요. 형이 그러시니까 다 이유가 있겠지. 그게 남편의 입버릇이었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집안의 중심은 언제나 서울의 형님이라는 걸요. 명절에도 가족 모임에도 모든 대화의 끝은 늘 형님이 이번에 뭐 하셨다더라. 형님 회사에서 승진하셨대. 그랬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동생들 밥을 챙기고 형님이 내려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방을 깨끗이 정리했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형님은 결국 서울의 대기업에 들어가 성공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뒤로는 오랫동안 얼굴을 볼 일이 없었어요. 명절 때 가끔 전화 한 통 오는 게 전부였죠. 잘 지내나, 정희숙 씨? 그 짧은 인사 한마디면 충분하다 여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골에서 밭에 김을 메고 장독대에 간장을 부으며 살았으니까요. 지금은 세월이 흘러 시할머니도 시부모님도 모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둘이 농사 지으며 조용히 삽니다. 봄에는 감자, 여름에는 고추, 가을에는 벼를 베고 겨울이면 김장을 하죠. 그 김치는 매년 택배로 도시의 형님 댁에 보내왔습니다. 당신도 참 왜 그렇게까지 해요? 남편이 묻곤 했습니다. 그래도 형님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고맙다는 말 한 번 받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보내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했어요. 사람이란 게 그런가 봐요. 습관처럼 참는 일에 익숙해지고 헌신이 당연해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저는 그걸 사랑이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이 마을의 봄은 유난히 고요합니다. 닭 울음소리, 밭 갈아엎는 경운기의 소리, 그리고 논두렁에 핀 들꽃 냄새까지. 그 모든 게 저에겐 익숙하고 편안했어요. 도시에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평화죠. 하지만 요즘 들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평화가 어쩌면 너무 고요한 건 아닐까? 내가 평생 참으며 쌓아올린 이 고요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고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정희숙 씨는 참 대단해. 어찌 그리 사근사근하고 화 한 번 안 내?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화를 내면 뭐합니까? 다 내 복이지요. 하지만 가끔은 그런 말이 제 마음을 후벼 팝니다. 복이라는 이름으로 참았던 시간들, 그 속에 묻혀버린 내 진짜 마음들. 요즘은 저녁마다 밭을 둘러보다가 서쪽 하늘로 지는 해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좀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리듬이 너무 오래도록 남을 위해 맞춰져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마당에 장독대가 붉게 물들고 논에서는 개구리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든 게 평화로운 저녁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논두렁의 풀잎이 유난히 초록이었고 감나무의 새순도 빠르게 돋았죠. 마을 사람들은 올해 농사가 잘 되겠다며 웃고 다녔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한결 여유로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밭에 씨앗을 심고 모내기 준비를 하며 이 평화가 오래가면 좋겠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런데 그 평화는 생각보다 짧게 끝났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논으로 나가려던 찰나 마을 입구에서 커다란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짐칸에는 낡은 가구며 커다란 캐리어들이 잔뜩 실려 있었죠. 누가 이사를 오나?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트럭 뒤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손에 쥔 삽을 떨어뜨렸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서울로 올라간 지 50년 만이었어요. 형님은 여전히 말끔했습니다. 머리엔 흰머리가 섞였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손엔 비싼 시계가 반짝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고 또 어쩐지 불편했어요. 정희숙 씨, 오랜만이네. 형님은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50년의 세월이 스쳐갔습니다.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죠. 예, 형님.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형님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제 일도 다 끝났고 사람 사는 데가 여기밖에 더 있나? 도시 떠나서 내려왔어. 귀농 좀 해보려고. 그제야 저는 그가 짐을 내리는 집이 우리 집 바로 옆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며칠 뒤 형님이 완전히 이사를 마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울서 대기업 다니다가 귀향했대라며 웅성거렸고 남편은 그 말을 듣자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이 이제 여기 사신다니 든든하지 않겠냐?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50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 형님인데 왜 제 마음은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형님은 처음엔 적응을 잘 못하셨습니다. 혼자 지내는데 익숙하지 않아서였겠죠. 하루는 저녁 무렵 형님이 우리 마당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엔 빈 밥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정희숙 씨, 혹시 밥 좀 남았나? 순간 4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들 밥을 차리던 그때 항상 형님 밥그릇은 마지막 순서였죠. 그때처럼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님의 밥상은 제 손에서 차려졌습니다. 이 나이에 또 이걸 해야 하나 싶었지만
오래된 습관이 몸을 먼저 움직이게 했습니다. 며칠 뒤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형님이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오셨더군요. 안에는 빨래가 가득했어요. 이거 세탁기 돌릴 줄 몰라서 그러는데 좀 부탁하지. 저는 말없이 받아서 빨고 말없이 개어 돌려드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죠. 형님이 그러시니 그냥 좀 도와드려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거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는 게 싫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가슴 깊은 곳이 서늘했습니다. 형님은 점점 우리 집에 드나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마당에 나와 담배를 피웠고 그 연기가 고스란히 우리 집 창문으로 흘러들어왔죠. 형님, 담배는 마당 끝에서 피우시면 안 될까요? 조심스레 부탁드렸지만 형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피우는 게 뭐 잘못이야? 그 말에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불편한 웃음만 지었습니다. 형님이 좀 그렇지. 그냥 참아요, 여보. 참으면 참을수록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며칠 뒤에는 형님이 마당에서 뭔가를 태우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낙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비닐, 플라스틱, 쓰레기들이었어요. 형님, 그건 태우면 안 돼요. 독한 냄새가 나요. 제가 걱정스레 말하자 형님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서울에서는 담배도 못 피우고 쓰레기도 못 태우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여기도 뭐 간섭이야? 그날 저녁 제 기관지가 아파서 밤새 기침을 했습니다. 연기가 집 안가득 들어왔거든요. 창문을 닫아도 문틈 사이로 독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형님 집 쪽 창문을 열지 않습니다. 선풍기만 켜놓고 버텨요. 밤 냄새, 흙 냄새, 장독대 냄새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타는 냄새가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형님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에선 큰 회사 다니다가 은퇴하고 내려왔다더라. 그래도 공부 잘하신 분이라 다르더라. 저는 그 말들이 마음에 가시처럼 걸렸습니다. 도시에서의 성공보다 지금 이 마을에서의 그의 행동이 더 크게 다가오는데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형님이 담배 피우고 쓰레기 태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형님이야 원래 좀 그렇잖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더 답답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왜 늘 형님 편이에요? 제 말에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장독대 위를 비추고 개구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워 보이지만 제 안에서는 작은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 불씨가 불이 될 줄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맑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일을 하려는데 목이 따갑게 쑤셨습니다. 며칠째 형님이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었거든요. 연기가 굴뚝처럼 피어올라 제 집을 삼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밥상을 차리던 손을 멈추고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형님께 말씀 좀 드려요. 이러다 나 진짜 아파요. 남편은 신문을 접지도 않은 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형님이 원래 좀 예민하시잖아요. 괜히 건드리면 더 커져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밥 차려드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연기가 매일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남편은 여전히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까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살 건가? 며칠을 더 참았습니다.
그래도 형님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해졌죠. 아침마다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를 태우고 때론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엔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아유, 정희숙 씨는 잔소리가 심해. 그래서 형님이 피곤하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들은 마을 안악이 아니, 정희숙 씨가 뭘 그렇게 했다고? 하며 저를 감쌌지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돌멩이처럼 남았습니다. 형님이 나를 험담하고 다닌다.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오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우연히 들은 또 다른 대화가 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형님이 그러시던데 그 재수 씨는 남편도 잡고 시부모도 힘들게 했다며. 아휴, 서울 살다 온 분이 그러시니 뭐 틀린 말이겠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안에 있던 대파가 길게 굴러갔습니다. 그날 저는 형님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릴까, 그냥 돌아설까 망설이다가 결국 노크를 했죠. 형님, 잠깐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형님은 문을 열자마자 짜증 섞인 얼굴로 물었습니다. 또 뭐야?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을에서 이상한 말들이 들려요. 형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형님은 비웃었습니다. 그거 다 내가 만든 얘기 아니야? 시골 사람들 입이 가벼워서 헛소리 많은 거 몰라?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되뇌었죠. 그래, 참자. 참으면 언젠가 지나가겠지. 하지만 참는다고 끝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회관 앞에서 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그러시던데 재수 씨가 시부모님 재산 문제로 싸웠다더라. 그래서 남편도 속 썩이고 있다던데? 그 얘기를 들은 제 친한 친구 순자 언니가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소리를 해? 그러면서 형님 집으로 가 따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일로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형님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문제 만드는 여자로 만들었어요. 자꾸 남의 일에 끼어들고 오해를 만든다며 저를 피하는 이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마을길을 걸을 때면 누군가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땅만 보며 걸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형님이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젠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험담을 해요.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겨우 한마디 했죠. 형님이 그래도 우리 집안 어른이잖아요. 괜히 싸움 만들지 말아요. 그 순간 제 속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울지도 못했습니다. 말이 막혀서 그냥 손에 쥔 행주로 테이블을 문질렀습니다. 닦을 것도 없는데 그냥 닦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읍사무소에 갔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인가 하는 안내문을 들고 담당자에게 물었죠. 혹시 집에서 쓰레기 태우면 안 되는 거 맞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민원 넣으시면 처리됩니다. 그 말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민원 신고 그런 단어를 제 입으로 꺼내본 적이 없거든요. 평생 참으며 참고 또 참는 게 제 삶이에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참지 말아야겠다. 하지만 그 결심조차 남편에게 말하자마자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런 일로 신고는 무슨 신고야? 형님 체면이 있잖아. 그 한마디에 제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형님 집에서 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타는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사라지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젠 나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올해 김장은 유난히 손이 많이 갔습니다. 배추도 덜 자라고 고춧가루 값도 많이 올라서 한 포기 한 포기 절일 때마다 손끝이 쩍쩍 갈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늘 그랬듯 김치 몇 통을 따로 담아 옆집 형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웃이 아니라 남편의 형님, 피부치 같은 분이니까요. 커다란 김치통 2개를 들고 형님 집 대문을 열 때 손목이 후들거렸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반찬이라도 있어야지.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형님은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재떨이엔 반쯤 꺼진 꽁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형님, 김치 좀 갖다 드리러 왔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이번엔 양념 덜 맵게 했어요. 혼자 드시기 편할 거예요. 형님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쓱 쳐다봤습니다. 또 김치야? 그 말투엔 반가움도 감사함도 없었습니다. 예, 올해 배추가 좀 작아서 포기수는 적지만 맛은 괜찮아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형님은 담뱃재를 털며 말했습니다. 됐어. 그거 뭐하러 고생을 해? 요즘은 마트 가면 김치 잘만 팔더만.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정성껏 만든 김치통이 아니라 쓸데없는 짐이라도 들고 온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직접 담근 게 더 맛있잖아요. 형님 혼자 계시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어서. 조심스레 말을 이어가자 형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만 좀 보내. 맨날 뭐 가져오고 그게 생색내는 거지 뭐. 나 그런 거 싫어.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생색이라뇨,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형님은 담배를 새로 꺼내 물며 담담히 말했죠. 됐어. 나 김치 필요 없어. 다음부턴 가져오지 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겨울바람이 볼을 스치는데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팔에 들린 김치통은 그대로 돌려놓아야 했죠. 그 속에 담긴 건 김치가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부엌 문턱을 넘으며 괜히 서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생각뿐이었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묻더군요. 형님 댁 다녀왔어? 응. 김치 드렸어? 응, 근데 이제 그만 가져오래.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이 워낙 그런 분이잖아. 그냥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더 서운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러세요? 형님이 잘못해도 늘 내가 참으래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괜히 일 키우지 말아요. 피곤하게 살지 말자. 그 말 한마디에 가슴 한쪽이 싸하게 식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부엌에 앉아 김치 냄새가 밴 손을 바라보다 문득 송금 사이에 굳은 소금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았죠.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챙기고 형님까지.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모든 걸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줄 수도 있지 않나?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내가 바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며칠 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그러던데 재수 씨가 김치 한 통 주고 생색낸다고.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도 있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동이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물과 흙이 섞여 발목을 덮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이 젖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부엌에서
홀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다. 형님에게도 남편에게도 참는 사람으로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졌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이제 나는 달라질 겁니다. 참는 걸 멈추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더라도 이번엔 내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그렇게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요즘 들어 마을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장터에 나가면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이 눈을 피하거나 짧게 목례만 하고 지나갑니다. 아주버님이 요즘 사람들 만나면 재수 씨 얘기 많이 하신다더라. 그 말을 처음 들은 건 함께 텃밭을 가꾸던 순덕이 언니에게서였어요. 뭐라 하시는데요? 그냥 별소리 다 해. 형수한테 삐져서 김치 던졌다는 둥, 자기한테 막말했다는 둥 들어보면 다 이상한 소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치를 던졌다니. 내 손으로 직접 담근 김치를 그 사람 앞에 두 손으로 내밀었던 내가 며칠 후 우체국 앞에서 다른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 며느리 말이야. 시동생한테도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더라. 아휴, 요즘 사람들은 말도 무서워. 그들이 수군대며 웃을 때 내 이름이 아닌 듯 내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내가 견뎌온 가족의 끝인가. 눈앞이 하얘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여보, 형님이 마을 사람들한테 헛소문 퍼뜨리는 것 같아요. 남편은 눈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입 막을 수 있겠어? 그냥 모른 척해. 당신은 늘 그렇게 말해요. 내가 억울하다고 서럽다고 해도 그냥 참아라, 넘겨라 그 말뿐이에요. 남편은 리모컨을 껐다가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은 어릴 때부터 무섭고 똑똑했어. 내가 뭐라 하면 괜히 일이 커져. 그럼 나는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형이 더 중요해요? 내가 형 밥 해주고 빨래하고 김치 담가드릴 때 당신은 뭐라도 말해봤어요?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쩌면 험담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형님 아들 그러니까 내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 아빠 좀 말려봐라. 나 너무 힘들다. 조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아빠 못 말려요, 고모. 엄마도 그 일 때문에 이혼했잖아요.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도 그 일 때문에 이혼했잖아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 혼자 겪는 일이 아니었어요. 형님의 곁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조용히 상처를 입고 떠났던 겁니다. 그날 밤 부엌 불을 끄고 홀로 앉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아직 식지 않은 주전자, 끓다 식은 물이 틱틱 소리를 내며 김을 뿜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내 손을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 투성이, 해마다 김장철마다 절이던 소금물의 냄새가 스며든 손. 그 손으로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손으로 내 마음을 붙잡을 수도 없었어요. 며칠 뒤 장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콩나물과 파를 사려는데 채소가게 주인이 말없이 다른 손님부터 챙기더군요. 언니, 내 차례잖아요. 아, 그래. 미안해요. 잠깐만요.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조차 진심이 아닌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등을 스치며 따라왔습니다. 그날은 장바구니를 절반만 채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다기보다 세상이 나를 한꺼번에 밀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집 앞 마당에 도착했을 때 형님이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재수 씨,
또 장 봤어? 그 말투가 어쩐지 비아냥거리는 듯 들렸습니다. 형님, 저희 담 너머로 담배 연기 좀 안 넘어오게 해주세요. 요즘 기침이 심해서요. 내 집에서 내가 담배도 못 피냐? 형님이 씩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연기가 우리 쪽으로 다 와서. 아이고, 귀찮게 굴긴. 그럼 창문 닫아, 창문.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마을 개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재수 씨가 형님한테 말대꾸했다더라. 그런 말이 또 돌기 시작했죠.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내 얘기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웃도 친구도 심지어 남편도 모두 형님의 그늘 속에 묶여버린 듯 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마을을 떠나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하나? 그 두 생각 사이를 오가다 보면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 타들어갔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외로워야 하지? 하지만 그때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내 손을 꼭 잡고 하셨던 말. 정혜야, 참는 것도 힘이야. 하지만 너무 오래 참으면 병이 된다. 그 말이 그날따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아픈 건 누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을 억눌러 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창문을 닫으며 담배 냄새 대신 들어오는 찬바람 속에서 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를 내가 해야겠다. 남편도 형님도 그 누구도 대신 말해주지 않으니까. 요즘 따라 숨이 자주 막혔습니다. 평소처럼 새벽에 밭에 나가 호미질을 하다 보면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숨이 턱 막혔어요. 마치 누가 내 목덜미를 꽉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했죠. 하지만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형님 얼굴이 떠올랐고 귀에는 자꾸만 동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들렸습니다. 재수 씨가 형님한테 말대꾸했다더라. 부부 사이도 요즘 안 좋다며?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내 앞이 아닌 곳에서 만들고 그걸 또 믿는다는 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형님이 우리 마당 쪽으로 연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비닐이 타는 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눈이 따갑고 코가 매캐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제발 그만 좀 태우세요. 담장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피식 웃으며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내 집 마당에서 내가 못 태우는 게 뭐가 문제야? 서울서 살 땐 맘대로도 못했는데 이 시골 와서 내가 자유롭게 살겠다는데 내가 뭔데 간섭이야?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형님은 끝내 나를 남으로 대했습니다. 평생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머리가 핑 돌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 나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병원 좀 가보자. 남편이 처음으로 다급한 얼굴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참 내 진료 기록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셨죠? 혈압이 높고 위염 증세도 심합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 화병 증상 있으신가요? 화병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참아왔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기운이 없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목이 잠기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죽을 끓여주었지만 그의 얼굴을 보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어? 나는 낮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그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조차 마음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나는 아이들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까지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묻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큰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왜 요즘 통화도 안 받아요? 목소리 왜 그래요?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아, 엄마가 너무 힘들어. 형님이 매일 쓰레기 태우고 담배 피우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까지 해. 딸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빠는 뭐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숨길 게 없었습니다. 아빠는 그냥 모른 척해. 형이 무섭대. 전화기 너머에서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평생 그랬잖아요. 형 말이라면 뭐든 다 맞다고 믿고. 그런데 엄마, 더는 참지 마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울렸습니다. 더는 참지 말라. 그건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용기 내어 조카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내 조카들이죠. 너희 아빠 좀 말려봐라.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한참 정적이 흐르더니 조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모, 우리도 아빠 못 말려요. 엄마가 그래서 이혼한 거예요. 아빠는 자기 고집이 전부예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엄마가 그래서 이혼했다. 그 문장이 내 가슴 속에서 천천히 내려앉으며 씁쓸한 현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병원에서 받은 약봉지를 손에 쥔 채로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형님 집 굴뚝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담배와 쓰레기 타는 냄새가 섞인 그 연기가 내 방 안으로 스며드는 걸 느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나는 책상 위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볼펜으로 한 줄 한 줄 적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 주거 침해 및 명예훼손, 화병, 스트레스 진단서 첨부 가능. 글자를 쓰는 내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처음으로 내가 나를 지키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날 밤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형님 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엄마, 정말요? 그럼 저희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엄마, 혼자 하지 마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 이건 엄마 탓이 아니야.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누가 뭐라 해도 결국 나를 지탱해 준 건 참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참음이 나를 병들게 했다는 걸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나는 형님에게도 남편에게도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목소리로 이제는 내 삶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그날 아침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짙은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창문 사이로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언제나처럼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코를 찌르는 비닐 타는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그 냄새는 이제 내 하루의 신호처럼 찾아왔습니다. 형님이 또 무언가를 태우고 있다는 뜻이었죠.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었고 형님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만 좀 태우세요. 저 지난번에 병원 다녀온 거 모르시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연기, 제 몸엔 독이라고요. 형님은 피식 웃으며 연기를 뿜었습니다. 그럼 창문 닫고 살아. 시골에서 불 좀 피운다고 죽기야 하겠어?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형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형님은 담배를 툭 던지며 비웃었죠. 법? 내가 법이 뭔데?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사무실 안에서 이장은 깜짝 놀란 눈으로 나를 보더군요. 어이구, 어쩐 일이에요? 평생 참고 사시던 분이. 이제는 더는 못 참겠어요, 이장님. 형님이 제 옆집에서 계속 쓰레기를 태우고 동네 사람들에게 제 욕을 퍼뜨립니다.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이, 가족끼리 그럴 수 있죠. 그래도 법은 좀 오버 아닙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이웃 간의 문제입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자 이장도 잠시 말이 없더군요. 그 순간 나 자신이 놀랐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소리 높인 적 없던 내가 이렇게 똑바로 말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읍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관련 민원 접수 창구에 섰을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직원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웃이 비닐과 플라스틱을 마당에서 태웁니다. 그 연기가 제 집으로 다 들어와요. 건강도 나빠지고 기관지염이 생겼어요. 직원은 내 이야기를 듣더니 사진이나 영상 증거 있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찍은 영상 속에는 형님이 검은 연기 속에서 담배를 피우며 비닐봉지를 불에 던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반이에요. 단속팀에서 현장 확인 들어갈 겁니다. 그 한마디에 내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처음으로 믿어주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나는 차를 한 잔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오늘 읍사무소에 신고했어. 남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당신 미쳤어? 형이 알면 난. 당신이 무서워하든 말든 이젠 상관없어. 그게 가족한테 할 짓이야? 가족이면 사람답게 행동해야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 바뀌었네. 응.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킬 거야. 그 말 뒤로 집안에는 오랜만에 낯선 조용함이 흘렀습니다. 무겁지만 단단한 그런 고요함이었습니다. 며칠 후 형님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죠. 이웃사무소에 신고했냐? 미쳤어. 내가? 나는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형님, 제발 이젠 그만 좀 하세요. 서로 얼굴 보며 사는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형님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젠 형님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 집 쪽엔 연기 한 줄도 넘어오지 않게 하세요. 나는 담장 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경계선이에요. 이 선 넘어오면 다음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형님은 잠시 나를 노려보다가 툭 담배를 밟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마당에선 연기가 더 이상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이웃 몇 명이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이 요즘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 사람도 이제 깨달았겠죠. 그동안 너무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그저 상식적인 평화를 원했을 뿐이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설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어. 미안해. 평생 형한테 눌려 살았는데
이제야 당신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겠어.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내 집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평생 남의 집 뒷정리만 하며 살았던 내가 내 울타리를 세우는 법을 배운 거죠. 그날 이후 세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피어오르던 그 연기 냄새가 사라졌고 마당에 서 있던 나는 처음으로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높고 논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이제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형님 댁 마당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예전처럼 쓰레기를 태우는 일도 동네에 소문을 내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피하는 듯 보였지만 이제는 그 거리감조차 고마웠습니다. 며칠 후 마을 이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제 조용하죠? 단속팀이 다녀간 뒤로는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장님. 덕분에 숨 좀 쉬고 삽니다. 아휴, 뭐 그 양반도 이제 나이 드셨는데 반성 좀 할 겁니다. 그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분노 대신 연민이 살짝 스쳤습니다. 아마도 형님도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다 가족에게 상처를 남긴 사람일 뿐이겠지요. 남편도 변했습니다. 예전엔 형의 눈치만 보며 한숨 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저녁마다 내 옆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이젠 내가 말릴게. 형이 또 뭐라 하면 이번엔 내가 나서겠어.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이 내 편이 되어준 순간이었으니까요. 고마워요. 이제라도 이렇게 같이 서주니까. 이제라도 알아서 미안해. 그의 손이 예전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한동안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화병이 심했어요라고 말했죠. 약을 먹고 숨을 고르고 농사일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자 몸도 서서히 나아지더군요. 이웃들이 밭일 도와주겠다고 와서 이제 좀 쉬세요. 누님하며 웃어줬습니다. 그 미소가 그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봄이 오기 전 우연히 마을길에서 형님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더니 내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미안했네. 그 짧은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이제 괜찮아요. 서로 불편하지 않게만 지내면 돼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작아 보였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 다 같이 웃으며 찍은 가족사진 속에서 그의 얼굴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삶이란 게 참 이상하죠. 미움도 결국엔 사랑의 그림자 같은 거니까요. 이제는 하루가 한결 고요합니다. 아침엔 새소리로 눈을 뜨고 점심엔 밭에서 토마토를 따고 해질 무렵엔 마당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내가 원하던 전부였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이제 얼굴이 좋아졌어요. 아주머니 하면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평생 참으며 살았지만 참는 것도 결국 용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용기는 나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일이었죠.